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은 처음 이사 올 때만 해도 평범하고 조용한 곳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다. 가장 기이했던 건 늦은 밤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이상한 소문이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였다. 몇몇 이웃이 모여 주말 저녁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늦은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미 1층에서 멈춰 서 있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리고 타고 있는 도중 분명 혼자 있었는데도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등에 소름이 끼쳐 결국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 이야기가 허풍이거나 기묘한 경험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주변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들려왔다. 한 남자는 새벽 2시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서 느껴진 알 수 없는 시선에 결국 도중에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계단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동안 나는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려 했지만 어느 날 밤에는 사정상 꼭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했다. 그날은 회식이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졌고 피곤한 몸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몇 초 후에 문이 열렸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것처럼 불빛이 깜빡였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땀이 흘렀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지만 나는 어떻게든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했다. 1분이 채 지나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이미 3분이나 지나 있었다. 시간 감각마저 이상해진 것 같았다. 겨우내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거에 달려나가듯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며칠 후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듯이 말을 이었다. 이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결국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늦은 밤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끊임없이 닫히지 않던 문 그리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다시금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 후로도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는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지금도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다들 조금씩 긴장하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조용히 타고 내릴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였으나 나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리다가 지칠 무렵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밤이었다. 골목길을 지나쳐 오래된 여관이 보였다. 나무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는데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피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난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여관에 들어갔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며 방을 하나 내어주셨다. 이 방은 가장 조용한 방이에요, 손님.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향했다. 여관 내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오래된 벽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작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난 벽에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겼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착각한 거겠지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노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대답 없었다. 그저 노크 소리만 계속되었다. 문을 열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꽤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운 마음에 재빨리 문을 닫고 잠그고서는 침대에 눕자마자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방 안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확실했기에 이내 몸이 굳어버렸다. 다시 들릴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 몸을 엎드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옅어져 갔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환청을 들었던 건지도 몰랐다. 아침이 되자 여관에서 나오기 위해 짐을 챙겼다. 하지만 프런트로 내려가니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대신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내가 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그 방은 몇 년 전 화재가 있었던 방입니다. 피해자는 한 여인이었으며 그 후로 저희는 그 방을 잠가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고 급하게 여관을 떠났다. 도로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방의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 그 이후로도 나는 오랫동안 그 여관 근처를 지나칠 때면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다. 할머니의 미소와 밤새 들리던 그 신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도 그 방에는 누군가의 혼령이 여전히 남아 속삭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일이야.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나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졌고 술이 들어간 친구들은 모두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낮에는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어 아름답지만 밤에는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돌곤 했다. 특히 그 집 안쪽 복도에 있는 쪽문은 이상하게도 항상 열쇠가 잠긴 채였다. 친구들은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가 피곤해진 탓에 우리는 각자 잠자리를 잡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문득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 엉뚱하게도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신 기묘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마치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큰 숨소리였다. 나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잠시 후 숨소리가 멈추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것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렸기에 꾸밀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로 한참을 더 전화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섬뜩한 기분에 잠에서 깬 친구들을 하나둘 흔들어 깨웠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서워 떨었다. 우리는 그 전화를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새벽 2시 나는 동일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숨소리와 도와줘 라는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되었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매일 불안에 떨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나는 친구들과 함께 폰번호의 주인을 추적하기로 했다.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록을 요청한 결과 놀랍게도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더욱 불안해졌다. 마지막으로 그 집의 주인인 친구의 할머니에게 여쭤보기로 했다. 할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떼셨다. 그 쪽문 너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단다. 오래전에 어린아이가 거기서 실종되었던 일이 있었지. 그 아이를 찾지 못한 후로는 그 문을 열지 않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쳐다만 보았다. 이후로 그 기묘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마치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친한 친구들은 그 후로도 종종 그날 밤 이야기를 떠올리며 농담삼아 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 2시가 되면 전화를 받을 것 같은 기분에 가끔 소름이 끼치곤 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각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오늘도 두려움에 떨며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을 청한다. 네 번째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대학 시절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했고 기숙사 방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그 친구의 고향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경험담이었죠. 그 친구의 고향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근처의 깊은 숲속에 있는 기이한 그 집에 관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영혼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서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그 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젊었을 때 그 집을 탐험해 보려고 했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겁쟁이라고 놀림받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부모님과 몇몇 용감한 친구들이 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고 집은 달빛 아래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죠. 모든 가구들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난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변하면서 아이들 중 한 명이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울고 있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방마다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아버지가 한방의 벽장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벽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을 들춰보자 그 아래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인형의 얼굴과 가족의 얼굴들이 서로 닮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중 가까이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다가오는 소리에 맞서 벽 너머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을 타고 바깥쪽으로 나오니 불가사의하게도 다시 처음 들어왔던 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그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절규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모아주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밖에서 열렸고 그들은 무사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이야기는 시간 속에 묻혀갔습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은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늦은 밤이면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지 가끔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